왜 내가 첫 번째였습니까? 순번은 종이 한 장이면 바뀌는 거다. 넌 선택된 거야. 새벽 4시. 저는 차갑고 메마른 사격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제 군복을 적시고 있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입 안에는 쇠맛이 가득했죠. 이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고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라. 분명히 저는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25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로 불렸습니다. 분명히 공포탄 훈련이라고 했는데 제 가슴을 관통한 것은 뜨겁고 날카로운 실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순번을 바꿔 저를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저는 정연우입니다. 26살 해상특전사 출신의 여군 중위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인 어머니 덕분에 주변에서는 엘리트라고 불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새벽 사격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순번을 바꿔서 저를 첫 번째 표적으로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순번이 바뀐 순간.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6시. 부대 생활관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5명의 장교들이 다음날 새벽 사격 훈련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순번표에서 제 이름은 맨 마지막 25번째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상특전사에서 육군으로 전속 온 지 석 달. 아직도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눈빛들, 식당에서 혼자 앉아야 하는 쓸쓸함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들렸고 문득 느껴지는 시선들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날카로운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인원 집합. 저는 재빨리 전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사격장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25명의 장교들이 일렬로 걸어가는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앞서 걷는 동료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교관 박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공포탄 사격 훈련입니다. 실탄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중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굳어진 표정이 보였고 평소보다 유독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깔린 가운데 저는 마지막으로 순번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은 맨 마지막 25번째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중령이었습니다. 정연우 중위. 첫 번째로 나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어딘가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의아해했습니다.
순번이 바뀌었네. 또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연우가 왜 갑자기 첫 번째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24명의 눈길이 저를 향해 있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교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에는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관님, 제가 첫 번째인가요? 순번표에는 마지막에 있는데요. 박중령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대충 넘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떨리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 빨리 나와.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서 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4명의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교관들의 시선도 모두 제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격 자세를 취하는 순간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평소 공포탄 훈련에서는 맡아보지 못했던 진한 화약 냄새였습니다. 실탄 특유의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뒤돌아설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관의 구령이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사격 준비. 그의 목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총을 든 채로 표적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제 운명을 바꾼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격. 교관의 외침과 함께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실탄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불덩어리가 박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제 입에서 간신히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제 뺨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격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급한 외침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병, 의료병. 누군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연우가 쓰러졌어. 또 다른 목소리가 공포에 떨며 이어졌습니다. 발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고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장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는 가운데 흐릿한 시야로 박중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은 벌린 채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일이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이 끝났다고요? 무슨 일이 끝났다는 걸까요? 그 목소리는 승리감도 안도감도 아닌 그저 업무를 완료했다는 듯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쓰러뜨리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섬뜩한 목소리와 함께 저는 완전히 의식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새벽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눈부신 하얀 불빛이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마치 태양처럼 눈을 찔러왔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에는 숨을 쉴 때마다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두터운 붕대가 온몸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끊임없이 삐삐 소리를 내며 제 생명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적인 소리들이 마치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고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병실 한쪽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인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명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국방부 차관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걱정이나 안도가 아니라 마치 골치 아픈 문제를 마주한 듯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물컵을 건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치 얼음 덩어리 같은 차가운 명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며 병실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잊어라. 오발 사고일 뿐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하지 마. 마치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깨어났는데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묻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듯한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배신감이 뒤섞여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제 순번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공포탄이라고 했는데 실탄이.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가득 채우며 울렸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강렬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만해. 그 한마디에는 제게는 처음 듣는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준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군 간부가 반항하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냉혹함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군대 일에 민간인이 끼어들면 안 돼. 아빠 따라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저를 보호하고 살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의심을 모조리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제 편이 아니군요. 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딸의 원망스러운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마치 강철로 만든 벽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가슴에 또 다른 총알을 박아 넣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는 조직을 지켜야 해. 너도 조직의 일원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체를 흔들면 안 돼. 그 말을 하고는 어머니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단절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겪은 일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우 중위님.
저는 최도윤 소령입니다. 군 법의관이에요. 최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전하려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위님께서 입은 상처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의심이 맞았던 걸까요? 이상한 점이요? 그가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공포탄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중위님의 상처는 명백히 실탄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법 고성능의 실탄이에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저에게 실탄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처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탄도 분석 결과 사격 각도가 일반적인 훈련용과 다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조준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가 전한 경고는 제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중위님 조심하세요. 이미 위에서 이 사건을 단순 오발 사고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그럼 이미 누군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온몸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최도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쥐어 주었습니다. 종이를 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따뜻했고 마치 희망의 끈 같았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간 후 저는 그 작은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저를 의심하고 포기하라고 할 때 적어도 한 사람만은 제 편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를 둘러싼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교활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 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치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 요청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친절했던 그녀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급자의 허가 없이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기록이 왜 갑자기 금지되었을까요? 누군가 제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도윤 소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고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서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가 전한 소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중위님의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작되었다고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실탄에 의한 총상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포탄 오발에 의한 화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본 후 목소리를 더욱 낮춰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탄도 분석 보고서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인데 컴퓨터에서 흔적도 없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 목소리에도 분노가 담겼습니다. 채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과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수준의 조작이 가능한 건 상당히 높은 선에서 개입했을 때만 가능해요. 단순히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최고 위층까지 연결된 조직적인 은폐 작업인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최명진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채도윤을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한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침입자를 발견한 것 같은 적대감이 역력했습니다. 냉정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소령님, 환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채도윤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압박감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상급자가 부하를 질책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런 건 담당 주치의가 하는 거 아닌가요? 법의관이 환자실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채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저와 잠깐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어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잠깐 동요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했어? 그 사람 말을 믿지 마. 군 조직 안에는 온갖 소문과 추측들이 난무해. 내가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엄청나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병실을 나와서 의료진 컴퓨터에 접근해 보려 했습니다. 해상특전사 시절 배운 해킹 기술을 활용해서 제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도에 나오자마자 간병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중위님, 어디 가세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간병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병실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강제로 병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채도윤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뒤편 정원에서 만나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희의 모든 연락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오후 간병사의 시선을 피해서 병원 뒤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원의 벤치에는 채도윤이 앉아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위님 오셨군요. 소령님이 말씀하신 증거가 뭔가요? 채도윤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격 당일 근무했던 병사들의 진술서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중위님의 사격을 목격한 병사 둘이 하루 만에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어요. 급작스럽게 말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속이요? 네. 김병장과 이상병인데 둘 다 중위님의 순번이 갑자기 바뀌는 걸 봤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날 바로 전속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병장의 진술 내용을 읽어주며 그가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순번표에서는 분명히 정현호 중위님이 마지막이었는데 갑자기 박중령이 순번표를 뒤집더니 첫 번째라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채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치 국가기밀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병의 진술은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에요. 박중령님이 사격 직전에 실탄을 장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거든요. 공포탄 훈련이라고 해놓고서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의도적으로 저를 노린 거였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명의 증인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한 바로 다음 날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급박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연우야, 지금 어디 있니? 병원에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라. 너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말 급해. 저는 채도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은 근심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며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당한 일이 모두 내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며 처음으로 듣는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군 방산 비리를 고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야.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세상에 알려왔어. 언론에 제보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폭로해왔다고. 마치 벼락을 연거푸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교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던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연우야. 내가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나에게 직접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내 딸인 너를 표적으로 삼은 거야. 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순번 변경도 실탄 사용도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던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노린 거였나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연우야, 이제 그만해라. 더 파헤치면 내가 위험해져.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게 진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저를 막으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야. 진실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 모두 저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를 노렸을까? 그리고 왜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 간병사가 들어와서 저녁 약을 건넸습니다. 평소와 다른 약이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가요? 라고 묻자 간병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통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셨어요. 의심스러워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간병사가 나간 후에 몰래 화분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기억을 지우는 약 효과가 나타날 거야. 정말로 모든 걸 잊게 될까? 당연하지. 그럼 이 일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기억을 잃게 하는 약을 먹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기억 속어 약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 간병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서 몰래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소령님, 저예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제게 기억 속어 약을 먹이려 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예요. 최도윤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시내 24시간 카페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위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소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제가 어젯밤에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증거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격 당일 순번표의 원본이에요. 누군가 제게 익명으로 전해줬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를 보세요. 최도윤이 보여준 순번표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수정 테이프로 덧씌운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위님의 순번을 첫 번째로 바꾼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기억이 맞았다는 증거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중요한 증거를 저희에게 전해준 걸까요? 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군 내부에도 이 사건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폐에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 최도윤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제가 지금 당장 부대로 긴급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요? 새벽에 갑자기요? 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중위님과 일체 접촉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도 함께 받았어요. 절망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유일한 조력자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작은 USB를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중위님, 이걸 가지세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와 자료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소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주시면 위험하시잖아요. 그의 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위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최도윤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준 USB 안의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협일까 봐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분하고 친근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위님. 저는 이하영 중위입니다. 기록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뜻밖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요? 최도윤 소령님께서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중위님의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혼자 계시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구원자 같았습니다. 네,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시간 후 시내의 조용한 공원에서 이하영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 장교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중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중위님은 어떻게 제 사건을 알게 되셨나요? 이하영의 설명은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기록사관으로 일하다 보니 여러 사건들의 문서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중위님 사건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기록들이 조작된 흔적들이 너무 명백해서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은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의 조작 흔적, 관련자들의 급작스러운 인사이동, 심지어 증인들의 전속 기록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하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사관이라는 직책의 장점이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밀 자료들에도 업무상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하영은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중위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분명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자료가 있고 중위님에게는 직접 경험이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이하영과 함께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유능했고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잔혹했습니다. 어느 날 순전히 우연히 이하영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대령님. 정연우는 완전히 저를 믿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하영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모든 증거를 회수하고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하영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를 도와준다면서 실제로는 저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만났을 때 이하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오늘 정말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찾았어요. 어떤 거요? 사격장 CCTV 원본이에요.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요. 완전한 승리죠. 그녀가 건넨 USB를 받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위님, 혹시 한기태 대령을 아세요? 이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겨우 1초 정도였지만 그 짧은 순간의 당황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분 이름을? 그냥 누군가가 그 이름을 언급해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하영은 한기태 대령과 연결된 정보사의 내통자였고 저를 이용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 한꺼번에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총알보다도 더 깊게 파고들어 제 영혼을 찢었습니다.
이하영의 배신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최명진의 관사는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와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병원으로 돌아가라. 엄마, 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제 순번이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실탄이 사용되었다는 것도요. 이때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조직보다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조직을 지켜야 한다. 너도 그냥 훈련 사고일 뿐이다. 더 이상 소동 피우지 마라. 엄마는 정말로 제가 죽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잖아. 그걸로 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모녀간의 정도 조직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엄마,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할 건 너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로 위험해질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조직을 선택했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관사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혼자가 된 저는 최도윤이 준 USB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기태 대령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독자적인 조사 끝에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사격장 관리실에 숨겨진 백업 CCTV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침입해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 시작 전 박중령이 순번표를 뒤집어서 제 이름을 첫 번째로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장전하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기태 대령이 박중령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자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제 사건이 다뤄졌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군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 여군 장교 암살 시도, 국방부 차관, 딸 표적 사격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압력을 받은 국방부는 긴급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문성호 검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한기태 대령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저의 아버지 정석훈의 방산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저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중령을 비롯한 여러 공범들도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순번 조작부터 의료기록 조작, 증인 제거까지 모든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하영도 정보사 내통자로서의 역할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진실의 순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순서를 바꿨지만 진실만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어머니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후회와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옳았다.
오랜 침묵 후에 나온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조직만 생각했어. 내 목숨보다 조직을 우선했어.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라는 철의 여인이 처음으로 보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연우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받았던 모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도윤 소령은 제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군대가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아버지 정석훈도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용감해서 더 큰 비리들이 드러났구나. 저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제 순번은 바뀌었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사격장에서 쓰러졌던 26살 여군 중위 정연우는 이제 진실의 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